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킬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설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저희는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해놨는데 종갓집 종손하고 결혼을 해서 종부가 된 며느리의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10번 정도씩 이렇게 제사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명절에 시댁에 안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시댁과 마찰을 빚고 있는 며느리의 얘기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모여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는 반면 웃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바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때 그 시절 고부관계는 어땠을지 라떼는 마리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설 연휴 아침 무슨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모닝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지끈지끈 세뱃돈입니다. 네, 저 아무래도 딱 이맘때 하는 걱정이자 고민이죠. 도대체 세뱃돈을 얼마나 줘야 할까? 이런 소식일 것 같은데. 네, 맞죠? 맞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조카들한테 세뱃돈으로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요즘에 기본 5만 원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5만 원짜리 돈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밑으로 가면 얘네들도 뭐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하면 5만 원만 줬을 때도 뭐지? 한 장이야? 두 장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또 보이지 않는 묘한 기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는 사람은 여러 명에게 똑같이 줘야 하다 보니까 적게 주고 싶을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을 텐데 이런 인식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 금융 플랫폼에서 설 명절을 맞아서요. 송금 봉투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 지난해 설 명절 때 중고등학생이 받은 세뱃돈의 평균 금액이 7만 4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뱃돈의 적정 금액을 물었더니 주로 세뱃돈을 받는 10대의 경우 과반수가 적정 금액으로 10만 원을 고른 반면에 세뱃돈을 주는 입장인 40대에서 60대의 70%는 5만 원이 적정하다고 답변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봐요. 편차가 있잖아. 그래서 세뱃돈 얼마 줘야 되나 이것도 이제 고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다 모이면 즐겁긴 한데 그 어르신들 잔소리 같은 게 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조사한 게 있죠. 네, 설날에 이제 피하고 싶은 이런 잔소리를 묻는 질문에 투표를 한 2만 명 중 34%가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네, 이걸 1위로 꼽았고요. 이어서 살 좀 빼야겠다가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연봉은 얼마나 되냐, 또 취업 준비는 잘 돼가냐, 대학은 어디 갈 거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있었잖아요. 결혼 언제 하니, 애는 언제 낳니, 그렇죠. 이런 것뿐이 아니고 요번에는 이제 민감한 정치 사안에 대한 얘기 조금 곤란하고 종교 얘기도 또 그럼요. 그렇고 덕담 주고받는 그런 멋진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국민연금 수령액 실화. 사실 국민연금 수령액 관해서 오래전부터 말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대체 수령액이 얼마나 되길래 지금 마지막에 실화냐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네, 국회 보건복지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수급 개시 연령이 되는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금액을 봤더니 304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 또 소득 대체율 40%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월 3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노후에 어느 정도 좀 부족함 없이 쓸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충격적인 네. 결과 이거는 뭐 다른 그거보다는 현저히 낮은 이거 수가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받는 304만 원이면 충분하다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미래에 받게 되는 304만 원이니까 화폐 가치가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요, 304만 원이 아니고요, 80만 2천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노후 기준 최소 생활비가 있습니다. 이게 136만 1천 원이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최소 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이죠. 문제는 수령액이 계속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1995년생이 7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더 적어집니다. 67만 5천 원, 또 85세인 2080년에는 56만 9천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비슷한데 역시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27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을 따져봤더니 현재 가치로 81만 2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26년 동안 내서 최소 생활비도 못 받는다? 이건 좀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게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좀 아쉬운데요. 전문가들 역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금액이 최소 생활비에는 근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좀 50%로 올리고 또 출산이나 군복무, 실업 크레딧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제도,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 등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32년에서 33년까지 늘리면 연금액이 또 최소 생활비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래 연금액을 현재화할 때 임금 상승률 외에 물가 상승률과 금리 등 이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임금 상승률을 이용해서 연금의 현재가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득 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서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부분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하자고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었는데 사실 여태까지 이뤄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구조개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일단 올리자는 모수개혁을 먼저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부딪히고 있는데, 일단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모수개혁을 먼저 실행해보자라는 안들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에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는 건 다들 느끼는 건데 네. 이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다음 픽 갈까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택시 임금 체계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서울시에서 법인 택시 임금 체계에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후속 조치가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가 법인 택시에 주 40시간 월급제를 도입한 지 4년여 만에 새로운 임금 체계를 적용하려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연구원과 택시 노사 합의를 거쳐서 노사 합의 임금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이거는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실증 특례를 신청을 했습니다. 임금 모델은 이렇습니다. 실차 기반 성과급제가 있고요, 보합제가 있고 자율운행 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까지 총 4가지 유형이 제시됐습니다. 4가지 모델의 임금 유형, 이게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성과급제를 살펴보면요, 이 택시 수입을 기준으로 한 기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월 기준금은 470만 원인데 이를 460만 원으로 낮게 설정을 하고요. 대신 초과금의 50% 이상을 기사에게 분배하는 방식이고요. 보합제는 월 기준금 470만 원을 충족을 하면 기사가 월 수익금의 48%를 월 급여로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두 성과급제와 보합제 모두 월 기준금을 채우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기사에게는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고정급으로 지급이 되고요. 다음으로 자율운행 택시제, 이건 리스제라고도 하는데 기사가 월 임대료를 회사에 내고 본인이 이 월 연료비나 교통사고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 나머지 월 수익금을 모두 소득으로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타임 근로제는 주 20시간, 25시간, 30시간 등 부분 시간을 일하고서 정해진 시급을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서 폐지됐던 산업금제가 이게 변화된 형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2021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서 사업주가 이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게 하는 주 40시간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7곳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택시회사의 경우에는 저성과자 기사에게도 고정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사는 또 각종 과세라든지 간접비 같은 부담 등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또 감소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는 또 영업시간과 운송수익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이 부족분을 공제를 해버리는 일명 변형 산학금제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택시 기사들의 임금이 좀 괜찮아질지 이게 또 궁금하고, 또 하나가 이게 노사 합의가 전제로 돼야 이게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공운수 노조는 새로운 임금 체계 실험이 결국 월급제를 도입한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수익은 보장되는 반면에 보호가 필요한 택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서울시는 실증 특례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새 임금 체계를 즉시 시행하고요.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서울 택시 노사만의 합의로 이 자율 운행 택시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을 우선적으로 실증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임금 체제 개선을 통해서 부디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픽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픽은 알고리즘 정화 효도입니다. 알고리즘 정화 효도라. 이게 내가 보는 영상의 알고리즘, 그걸 좀 정화한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걸로 효도를 한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설 연휴를 맞아서 오랜만에 이제 다들 가족 친지들 많이 만나실 텐데, 이 설 연휴 기간에 가짜 뉴스라든지 혹은 음모론적인 콘텐츠로부터 부모를 지키겠다, 이런 자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을 이거 알고리즘의 노예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특정 너튜브 같은 것들을 한번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 엇비슷한 콘텐츠들을 계속 추천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원하지 않아도 확증 편향에 빠질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자동 재생이나 이런 추천 영상을 주로 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 설 명절을 맞아 부모의 너튜브 계정을 정화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정화하겠다는 건지 방법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문제가 있다고 예상되거나 지목이 되고 있는 너튜브 채널 목록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부모님 계정에서 이런 것들을 추천하지 않거나 혹은 구독을 했다면 구독을 해지하거나 네네. 영상 기록을 삭제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동물이나 연애 같은 이런 비정치적 콘텐츠를 추천해서 알고리즘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이런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런 게 수민 효도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최대한 피하면서 가짜 뉴스나 음모론으로부터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선 이른바 이 너튜브 알고리즘 정화법이라는 것들이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국가계엄령 이후에 가짜뉴스나 음모론, 또 이 돈벌이에 눈이 먼 특정 너튜브들의 선동과 거짓 주장이 심각한 이 수위를 보이면서 알고리즘 정화는 부모님 또 노인들뿐만 아니라 20대 조카나 사촌들에게까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들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짜 뉴스라든지 음모론을 확산하는 콘텐츠를 애저녁에 발본색원할 수 있는, 네.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재 대책도 나와야 되겠다 싶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최신 자동차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자동차 업계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자동차 내수 시장이 급격히 위축이 됐었죠. 그래서 침체된 분위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완성차 기업들이 올해 연이어서 SUV,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신차를 내놓으면서 불황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차차차 소식은 신차로 불황 탈출에 부릉부릉부릉 시동 걸었다입니다. 네, 먼저 국내 자동차 기업 K사 네. 말씀드릴 텐데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픽업 트럭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 차를 상반기 중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요 K사의 최초의 픽업 트럭인 만큼 그 다른 회사 차별화되게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픽업 트럭은 두 번째 시트, 2열 시트, 뒤 시트, 요게 좀 좁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요 K사의 픽업 트럭은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까지도 넣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전기차 라인업도 확대할 계획이고 또 국내 최초로 목적 기반 차량 PBV라 그러죠. 요 PBV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목적 기반 차량이라는 게 전용 전기차 플랫폼과 그리고 확장된 휠베이스가 만들어낸 넓고 평평한 실내 공간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패신저, 카고 등 기본 모델뿐 아니라 오픈 베드, 냉동 탑차 등 다양한 컨버전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또 이어서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 H사 역시 이제 올해 가장 강력한 신차로 꼽히는 대형 SUV를 선보였습니다. 네. 이 대형 SUV는 약 6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데 이번 신형 SUV는 아주 박시하게, 아주 네모네모하게 생긴 예뻐요. 외관 네. 그리고 네. 멋진데? 전에와는 달리 이제 9인승 모델이 나옵니다. 네. 9인승 모델 그리고 2.5 터보 하이브리드 이런 게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게 큰 특징인데 기존 하이브리드는 이제 전기 모터가 좀 힘을 확 보탤 수 있는 전기 모터가 하나인데 네. 요거는 이제 전기 모터가 2개로 보시면 됩니다. 좀 구조는 더 복잡하긴 한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모터가 1개였냐 2개였냐 요 차이점으로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파워풀하고 효율도 좋은 하이브리드다.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그 모터 간의 이게 상호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하이브리드 기술의 아직 핵심인데 이런 것들 그 조화를 잘 이루게 만들어서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5 터보 하이브리드는요, 시스템 최고 출력 334마력을 갖추고요, 1회 주유 시에 1000km 넘는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1.65kWh의 300V급 고전압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하는 등 전기차에서 누릴 수 있었던 편의 기술을 그 하이브리드 모델 최초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기존 1세대 모델이 7인승에 한정한 것과 달리 동급 최초로 9인승 모델을 추가해서 선택지를 넓힌 점도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그 9인승 SUV는 여러모로 혜택이 많아서 다자녀를 키우는 가족들에게 그렇죠.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9인승 모델은 6명 이상 탑승하면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쭉 그렇죠. 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개별 소비세 면제되고요. 그리고 영업용으로 등록을 하면은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폭을 9인승까지 넓힌 게 이게 판매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 사전 계약 첫날 이 주문 대수가 33,000대. 와, 첫날. 역대급 사전 계약을 달성을 했는데 네. 이 H사가 요 차를 올해 58,000대로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뭐 가뿐하게 가뿐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신차를 출시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네, 국내 자동차 기업 K사는요, 올해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신차 출시를 통해서 지난해 부진을 좀 만회하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먼저 K사는요, 기존 SUV 하이브리드 모델을 상반기에 출시하는데 이 SUV는요, 모두 1.5리터 휘발유 엔진과 1.8kWh 배터리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 국산 최초로 전기 픽업 트럭 역시 올해 안으로 출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새로 출시되는 신차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각광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0분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네. 들어보셨죠? 이 딥페이크 이게 개인의 일탈로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본 남편 이혼할까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결같이 진중한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 저희 부부는 그 흔한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알콩달콩 평범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두 얼굴을 목격하기 전까진 말이죠. 여보, 나왔어. 오늘 일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서 빨리 끝나서 자기 맛있는 거 해주러 빨리 왔지. 서프라이즈. 어머, 나 혼자 뭐 하는 건지. 깜짝이야. 이거 자기 아직 방에 아직 안 나왔어, 자기는. 여보 어딨어? 우리 여보 어디? 아, 서재 있나? 여보 나왔어. 이제 왔어, 여보. 그 깜짝이야. 이거 깜짝이야. 이게 아니 노크를 하고 들어와야지 갑자기 들어오고 그래. 이거 저거 아니, 빨리 불 꺼야 되겠다, 꺼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 이거 나 영화 봤어. 영화잖아. 영화. 영화? 아이고, 영화 봤지. 영화만 봤다면 코고고 자는 사람이 무슨 영화를 봤다 그래? 영화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무튼 나 손 씻고 얼른 저녁 차려줄게. 꼭 나쁜 짓을 하다 들킨 것처럼 놀라는 남편의 모습이 수상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넘긴 게 화근이었을까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컴퓨터를 보고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컴퓨터 속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수백 개는 넘게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장진택! 이거 대체 뭐야? 이거 딥페이크 뭐 그런 걸 합성한 뭐 그런 영상 아니야? 아니 세상에, 아니, 웬일? 이거 내 컴퓨터 뒤진 거야? 남의 컴퓨터를 이거 뭐 말도 없이 그거를 어떻게 그거 다 뒤지고 그랬어? 아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 이거 엄연한 불법인 거 몰라? 남자들이 이런 거 다 보잖아. 어머. 뭐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조금 더 좀 몰입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연예인 얼굴이 합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야 이거. 어머, 세상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 몰입감? 뭐 연예인 박수림도 있네.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그거 불법이야, 이 인간아! 아니 이거를 뭐 내가 이거를 만들기만 했지. 이걸 뭐 어디 올리거나 뭐 뿌리거나 뭐 이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죄가 돼? 이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머. 그게 걱정되면 이것도 안 보면 되잖아. 이거 다 지울게 이거 안 볼게. 연예인 박수림을 좋아했구나. 세상에. 남편은 남자들 다 보는데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서 스스로 영상을 만들기까지 했는데 이게 정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요? 전 그 뒤로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져서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본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딥페이크 범죄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일상에 이렇게 뿌리 깊게 무섭다. 박혀 있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한 부부 이야기인데요. 그중에 아내 A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원래 예정보다 빨리 퇴근을 했더니 아내 A 씨가 남편이 은밀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혹시 뭐 A 씨는 남편이 부끄러울까 봐 별 얘기를 하지 않았다가 네. 우연히 남편 컴퓨터를 보고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 남편의 컴퓨터 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들 수백 개가 있었던 거예요. 웬일이야. 이 영상에는 남편이 평소 예쁘다고 했던 연예인들의 얼굴이 합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도 아니고 하나둘도 아니고 이거 수백 개나 있었다 그러면 이거 좀 약간 좀 본격적으로 하신 분 같은데 이 아내분께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이 남편은 이런 거 왜 만드는 걸까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 A 씨가 남편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 남자들이 그런 영상 보는 거 이거 뭐 보나 저거 보나 다 비슷한 거다. 이왕 보는 거 좀 더 재밌게 보고 싶어서 어머머머, 연예인 얼굴을 웬일이야. 넣은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앱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범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A 씨가 자꾸 추궁을 하니까 네. 아니 만들기만 했고 어디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냐.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내가 안 보겠다. 이게 뭐 그렇게 노발대발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냈다 그래요. 어머. 그러니 A 씨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이상한데 이걸 직접 만들기까지 한 이 남편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혼 유책 사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걸 물어보고 온 겁니다. 남편은 그냥 이걸 일반화시켜서 다들 그러지 않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희석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네네. 자, 이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한번 의견을 내주시죠. 네. 유책 사유가 된다면 O, 안 된다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된다. 이건 뭐 당연히 되죠. 당연히 오죠, 이거는. 왜 이러세요? 이번에도 좀 나뉘었어요. 이러면 안 왜 되죠. 이러세요? 명절 얘기 좀 연휴에. 들어보죠. 네. 아니 우리 지난번에 여러 그 여자들과 뭐 음란 채팅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쵸.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부터 더 심각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본 것도 잘못인데 직접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혼 사유 됩니다. 아유, 그러면 이거 전 네. 전적으로 수림 씨에게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긴 지금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동을 보는 것도 사실은 부부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형태인데 이 딥페이크를 보는 걸 넘어서 만들고 이 모든 과정에 다 뭐가 있냐면 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 이거는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바꾸세요. 네, 저는 X입니다. X예요? 왜 X예요? 아, 그 두 분이 다 이제 O 들게 뻔해가지고 네. 제가 총대 메고 이제 X 들었는데 제가 그 남편 이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제가 그랬다는 아, 것도 그럼요. 아니고 네. 저도 안 봅니다. 그런 그렇지, 거.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이게 이혼 사유까지 꼭 가야 되느냐. 남편이 이제 안 본다 그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소장만 했으니까. 아니 사위가 그러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예? 사위가 그러면 사이가 그래도 그러면은 좀 맞아요. 안 되죠. 이거 이혼 사유가 돼요. 자, 이게 실제로 어떨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OX로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왔다 갔다. 강 변호사님 X 좀 해주세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좀 그러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뭐 실제로 요즘 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맞아요.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혼의 유책 사유 이런 걸 떠나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텔레그램 같은 그 익명성을 보장한 그 네.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피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관련 통계에 따르면은 2021년 이후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964건에 달하고요. 아마 현재는 1000여 건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4년 사이 무려 518%가량 상승을 한 겁니다. 이 사연 속에서는 남편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사연 속에서 남성은요, 나 이거 어디다가 유포하지도 않았고 판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 혼자 만들어서 소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핑계를 댔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관련 법에 따르면 만약 반포, 유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음성이나 얼굴, 동영상 등을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합성 영상물을 만들고 이것이 성적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영상물이 된다면 처벌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반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경우에만 처벌이 됐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걸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맞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들이 문제가 되어서요. 이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이런 합성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아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의 남성분 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남편 때문에 아내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 뭐 이 말씀이시죠? 제가 이거를 O로 할지 X로 할지 이게 고민을 했었던 게 네. 사실 그 영상을 본 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은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 남편분이 굉장히 독실한 이제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고 본인은 절대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결혼을 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몰래 계속 성인용 동영상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고 갈등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부부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받았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혼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난 사례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용 동영상 때문에 이혼이 됐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문제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성인용 동영상을 내가 정말 딱 한 편을 봤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한 번도 안 봤는데 혼인 이후에 무슨 모종의 호기심 때문에 딱 한 편 봤어요. 딱 한 번 봤어.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곧바로 이혼이다? 이거는 아닐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정도를 넘어서 어떤 막 중독의 수준이나 아니면 이 사연처럼 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계속해서 보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부 관계가 결국에는 파탄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 제공은 동영상을 본 것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연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연에서 좀 결정적이었던 게 네. 촬영을 했어요. 그 와이프 몰래. 네. 와이프 몰래 그 부부 관계 하는 부분을 이제 촬영을 해서 이게 또 발각이 되고 해서 이게 좀 범죄까지 이르르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아까 그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로 범죄까지 이르르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내가 동영상을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몇 번 봤다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정말 이게 부부관계 자체를 파탄시켰다고 본다면 귀책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남편이 일단 아내에게 그걸 걸렸을 때 버럭했단 말이죠. 나는 그냥 혼자 보기만 한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아까 그 사건처럼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데 왜 난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남편의 대사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강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런 동영상 그럼 한 번 보면은 괜찮고 뭐 10번 보면은 이혼 사유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남편의 이 반응에서 나타나는데 이거 갖고 왜 난리냐, 왜 예민하게 구냐. 그렇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난리인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동영상을 본 것도 당연히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이혼 사유로 돌아와 온다면 이것 때문에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계속되고 서로 상처 주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애초에 남편의 귀책 사유로서 이혼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자체가 범죄다. 네, 아이 그럼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주제도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주제 때문입니다. 종갓집 맏며느리 제사에 지쳐 도망갔어요.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남편은 뼈대 있는 집안의 일남 삼녀, 종갓집 종손입니다. 결혼 전엔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타이틀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종갓집 맏며느리의 매운맛을. 어머니, 저희 왔어요. 새아가 왔니? 때마침 잘 왔구나. 이리 와서 이것부터 좀 해라. 예?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오늘 무슨 뭐 잔치예요? 잔치라니. 재웅이가 말을 안 했나 보구나. 오늘 시고조 할머니 제사잖니. 예? 시고조 할머니? 그럼. 이번 달에만 시고조 할머니의 증조 할머니의 증조 할아버지까지 제사가 3번 겹쳐서 일손이 좀 모자랐는데 우리 새아가가 일정 딱 맞춰 들어왔다. 엄마 정말 너 너무 이쁜 애야. 내가 밑작업은 다 해놨어. 넌 그냥 전만 좀 붙여. 고추전, 육전, 새우전, 깻잎전, 꼬지전 요거 좀 붙이고 삼색나물 조금 묻히고 당국 좀 부리면 되겠다. 할 수 있지? 조금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거를 제가 어떻게 혼자 그거 다 해요. 왜 그래 자기야? 내가 뭐 도와줄까? 우리 뼈대 있는 종갓집 장손이 부엌문을 드나들어 바깥일하는 사람이 이런 데 출입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재웅이는 어른들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과일이나 먹으면서 정신 내려. 아, 그럴까? 그럼? 얼른 나가. 자기야 수고해. 아니, 이따 봐. 아니, 자기야. 그렇게 시작된 혹독한 종갓집 맏며느리 생활,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 그 자체였습니다. 시댁은 명절 빼고 집안 어르신들 기일까지 합치면 1년의 제사가 12번도 넘는데요. 집안 어른들 제사 챙기느라 제가 먼저 제사 치르는 게 아닌가 싶었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번 설엔 친정에 갈 테니 혼자 시댁에 가라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아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재영이한테 들었다. 이번 설에 안 온다고 했다고? 네, 어머니, 저 이제 명절부터 저 친정 갈 거예요. 아니, 그동안 10년이면 저도 뭐 제 나름 제 할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눈을 부라리고 딱 말대꾸 딱 따박따박 하고 있어? 누구 맘대로 친정을 가? 넌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시집을 왔으면 죽을 때까지 시댁 귀신으로 살다가 죽는 게 종갓집 며느리라서 도리야! 아유, 알아볼라. 어머니, 아니 대체 제 조상도 아니고 전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조상 제사를 제가 이제껏 왜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제사가 지금 12번이 넘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그 친정 어르신들 보고 가라고 그렇게 붙잡는 통에 저 명절에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지금부터 말도 안 나요. 저희 엄마 아빠 그 챙기면서 살 거니까 어머니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너 무슨 래퍼냐? 다다다다다다. 야, 뼈대 있는 가문에 아주 산것이 들었어. 저거 봐. 집안 망주 들게 할 일 있냐 너? 너 그렇게 할 거면 우리 재영이랑 당장 이혼해! 네, 어머니. 뭐 이혼하라면 뭐 제가 뭐 못할 줄 아세요? 이혼하겠습니다. 1년에 12번은 넘는 제사가 있는 이 종갓집 맏며느리 자리, 제게 너무 버겁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고 싶지만 그렇게 할 거면 당장 이혼하라는 시댁 식구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 사유가 제게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에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이런 상황이면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세한 속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인데요. 이 A씨는 일남 삼녀 종갓집 종손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뒤에 첫 번째 명절날에 연차까지 쓰면서 연휴 전날 시댁에 내려가서 음식 장면을 하던 A씨가 며칠 내내 손님 맞이 상차림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이 시어머니하고 함께 나눠서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시누이들은 어땠는가? 명절 당일 식사만 하러 오거나 아니면 연휴 마지막 날에 친정에 인사만 올 뿐 조금 더 제사 준비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며느리들이 그 연휴에 겪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종갓집이면 친척들이 좀 많겠습니까? 아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야, 근데 이게 친척만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시댁 어른들이 기일까지 합치면 제사가 10번도 넘어요. 거기다가 결혼 후에 10년 동안 A씨가 명절 당일을 포함해서 친정을 가본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번 설은 나 친정 가겠다. 설 당일날 이번 처음으로 가보겠다. 시댁에 혼자 가라.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이걸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이, 이 시가 식구들이 아니 뼈대 있는 가문에 산것이 들었다. 친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가정교육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폭언을 쏟아붓고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남편 어땠냐? 남편 역시 아내 편을 들기는커녕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에 가서 싹싹 빌던지 이렇게 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시가 식구들 때문에 A씨 역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 유책 배우자가 혹시 자신이 되지는 않는지 이것이 걱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제사나 명절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 이런 댁들이 있긴 있어요. 상담 내용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아, 그럼요. 한 집에 형님 그 가족이 이제 제사를 계속 모시다가 이 형님네 집안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였던 이 집안에서 특별히 내 남편인 둘째가 이 제사를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이 아내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싸움이 시작돼서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됐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결국 조율이 돼서 추도 예배로 이렇게 바꾸는 방식으로 가긴 했는데 그 과정에 가족들, 특별히 시가 식구들하고 기본적인 이 핵가족뿐만 아니라 형님네 식구들하고도 완전히 절연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종갓집 시댁의 그 제사에 지쳐서 이걸 거부하고 친정으로 먼저 가겠다 이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그렇게 할 거면 이혼하자 이랬는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사연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법에서도 우리가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서 동거하며 서로 협조하고 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사건에서 보면 사실 종갓집에서 남편이 집안 제사를 계속 지내왔고 그러면 협조의 의무가 있으니까 아내도 이게 잘 이루어지게끔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도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에 12번. 12번이 넘는 막 이런 상황에서 맞아. 아 이거는 조금 정도를 넘어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네. 아내 측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넘는 이 집안 행사에 있어서 네. 내가 좀 쉬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당신이 좀 협조를 해. 어. 그러니까 왜 나만 협조를 해야 되죠? 그렇죠. 부부 간의 의무는 서로 간에 하는 서로 거잖아요. 함께. 동거하면서 협조하고 부양하고자 하는 게 서로 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만약에 아내의 입장이었으면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가 혹시나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이렇게 할 거면 이혼해라고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남편 측에서는 내가 이 협조를 잘해서 이 부부간의 사이를 좋게 하려는 노력의 의사조차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내한테 귀책 사유가 인정되기보다는 남편 쪽에 인정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요 반대로 아내가 제사가 많아서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나요? 이게 단순히 제사가 뭐 3번이면 괜찮고 1년에 12번이면 너무 많아서 이혼 사유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 사연에서도 드러나듯이 제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내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게 되면서 결국 부부관계가 금이 가서 딱 제사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때문에 결국 부부관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잦은 다툼이 원인이 된다면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사안에서 남편이 끼어들 자리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아내가 한참 일하고 있는데 가서 과일 먹으면서 이렇게 그래요? 놀고 있으면 아내가 보기에 좀 그렇거든요. 그래. 아니죠. 이 남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까? 사실 이와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실제로 판결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좀 처음에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아내가 시어머니와 좀 갈등을 겪었다고 해요. 결혼 이후에는 1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 갈등이 더 고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남편의 역할이 좀 미미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머니 편을 들기만 했고요. 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면 남편이 어머니 집으로 가서 한 20일씩 집을 안 들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점점 더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남편이 일부러 지방 근무를 자원해서 아예 아내와는 별거를 하고 어머니와 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험담을 늘어놓게 아이고. 되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아내가 계속해서 시어머니 험담만 늘어놓고 제대로 시어머니를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남편이 이 과정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조율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어머니 편을 든 게 이혼 사유다 해서 귀책 사유가 남편에 있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연에서는 남편이 제일 큰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댁이나 시어머니의 그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사 안 지내겠다고 했더니 막 폭언을 퍼부었잖아요. 맞아요. 친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배웠냐 막 이러면서 막 친정 얘기도 막 거들먹거렸잖아요. 그 뭐 정신적 위자료 뭐 이런 걸 청구할 수는 없을까 싶은 아니 뭐 생각이 들어요. 상것이 들어왔다 이런 폭언을 했잖아요. 저는 연기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 상것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보면은 상것을 들였다 친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네. 합니다. 그 이혼을 하면서 이 부부간의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과 동시에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를 해가지고 위자료를
원을 받아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이 사건에서는 시댁 식구한테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 이혼을 떠나서 누군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상대방한테 정신적 어떤 그런 그럼요. 피해를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 사례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막 비슷하게 막 욕을 하고 막 상컷이네 뭐네 막 이런 폭언을 한 겁니다. 네.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위자료 2천만 원을 이 시어머니 를 대상으로 청구한 그 판결이 인용이 된 사실이 있었어요. 네. 아, 예전에는 이렇게 그 종부가 되면 네. 예? 좀 고생하면 고간 열쇠가 쥐어져요. 아. 가문의 권력이 나한테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았는데 네, 지금은 지금 아니에요. 없잖아. 없어. 끝까지 없어. 시대가 달라지긴 한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떼는 마리아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 시절 고부 갈등입니다.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 뭐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 많이들 보내실 텐데요. 하지만 이 명절에 정말 만나도 웃을 수 없는 웃지 못하는 사이도 있습니다. 네. 누군지 뭐 제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그럼요. 네. 이 명절만 되면 그렇게 멀쩡하고 뛰어다니던 며느리들이 왜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왜 요통이 오고 갑자기 관절이 부러졌어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명절 증후군이 많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진짜 그럴까 싶어요. 며느리 서름을 누가 할까? 우리 장 기자님도 모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요새 뭐 농담으로 네. 며느리들이 왜 명절이 명절이냐, 명이 절단나서 명절이다, 뭐 이런 아주 강한 농담을 네. 쓰기도 하는데 아유. 이제 분명한 건 이때 노동량도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며느리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기간이 명절인 건 맞아요. 확실한데 그렇다 보니 이제 요 시점 되면 다들 민감해져서 시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 갈등들이 많다 보니 요즘 며느리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가짜 기부스. 그거 뉴스에 말고 또 있었죠. 약간 네. 아파 보이는 가짜 립스틱, 허옇게 보이는 가짜 립스틱도 있고 또 요새 왜 그 기부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팔걸이 이렇게 보조해주는 이거 슬링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팔걸이 슬링하고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그만큼 애로도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사실 좀 명절 증후군 그러면은 이 여자분들만 한국 여자분들만 뭐 불치병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남자들도 명절 증후군 있습니다. 이게 남자들도 네. 이 막 차 막히는데 몇 시간 동안 막 이렇게 운전해야 되고, 오랫동안? 예. 그리고 뭐 또 뭐 처가도 갈 때 있잖아요. 네. 처가 가면 또 남편들이 그 편하겠습니까? 거기 또 뭐 무슨 뭐 거기 친척들 또 비유 맞추고 뭐 이런 것도 그렇구나. 해야 되고 뭐 술 받아서 먹어야 되고 뭐 같이 놀아드려야 되고 막 뭐 이런 거 그래? 남편도 힘들어요. 아니, 이효석 교수님 나도 집수하고 갈까 봐. 표정을 좀 보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남자들은 이게 눈치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댁에 가서 머무르는 시간과 처가에 가서 머무르는 시간, 처가를 먼저 갈 거냐, 시댁을 먼저 갈 거냐, 지난해에는 시댁을 갔으니까 이번엔 처가를 가자. 이런 거 조율하는 거 지금 저는 장진택 기자의 말에 한 표, 행사 한 표. 아이고. 집수 하나씩 하시죠. 그럼 남자들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아니 그렇다고 뭐 명절을 없앨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뭐 고래 싸움에 태우등 터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아내랑 어머니 사이에서 남편이 이게 진짜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그러니까요. 네. 그 명절 지나서 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네.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에 6명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중에 또 기혼 여성만 또 따로 조사를 했더니 71%가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71% 정도 된다는 건 그냥 기혼 기혼 여성. 여성의 상당수는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차라리 그 운전 저희가 하면 되고요. 그럼요. 그리고 뭐 저희라고 마음이 편한지 아십니까? 몸까지 힘들고 마음에 눈치 보는 건 다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명절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1위로 기혼 여성들은 누구를 뽑았는가? 네. 바로 시댁 식구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해되죠? 근데 기혼 남성들은 좀 다릅니다. 1위가 누구냐? 배우자였고요. 2위가 부모님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봤더니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자들은 이쪽 저쪽에 사이 치면서 우리도 샌드백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내한테는 왜 당신 나 안 도와주냐.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가만 놔두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듣고 부모님은 넌 왜 마누라만 챙기냐. 그러네. 너는 내 자식 아니냐. 다른 집 며느리들 다른 집 자식들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양쪽에서 우리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사실은 1993년에 그때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그 교수가 남편을 따라서 귀향해서 시부모님을 뵙는 것 자체가 핵가족 시대 며느리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증세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며느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기사가 나이가 어릴수록 증세가 더 심하고 직장 여성보다 전업주부에서 더 심각한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야, 이게 생각보다 늦게 나왔네. 1993년이라고요? 그러게요. 맞아요. 1939년 아니에요? 93년. 알았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참고만 살았는데 네. 요즘엔 또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진짜. 제가 그전에 참 어이없던 사례 중에 하나는 며느리가 71세고 시어머니가 88세였는데 어머머. 평생을 정말 며느리를 달달달달달달 볶고 남편이 먼저 떠나니까 이 며느리한테 아들 잡아먹은 놈이라고 응? 그런 여자라고 막 얘기를 하면 근데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차이가 17살밖에 안 나요. 17살. 그럼 사실은 저는 17살 많은 언니도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엔 이런 역할들이 나이가 아니라 역할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요즘 젊은 청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명 공정하다 싶지 않으면 그게 뭐 시어머니가 됐건 아니면 뭐 장인 장모가 됐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1대1의 관계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뒤꿈치 시어머니라고 며느리가 한번 기침을 딱 하면 시어머니 뒤꿈치를 딱 들고서 살금살금 그렇지.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니까 옛날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네. 아니,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는 딸 같은 며느리 될게요 하고 시어머니는 친엄마 같이 아껴주마. 이런 말은 솔직히 실현 가능하지 않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요즘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193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31년 동아일보 기사를 딱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심각한 싸움은 대가족 제도가 생긴 역사와 같이 오래된 일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딸과 같이 사랑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와 같이 믿는 가정도 없겠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결코 불합할 운명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930년대면 아직 유교적인 그런 사상이 팽배할 때인데 그쵸. 그러면 참고 살고 전통적인 여성상은 또 지고지순 뭐 이런 걸로 돼 있을 그렇죠. 텐데 네네. 이때도 시집살이 고부 갈등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기사에는 고부 갈등 시집살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느냐. 바로 형편이 안 되더라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각자 딴 살림을 차리게 하는 것이 가정의 불화를 좀 적게 하는 그런 근본적 해결책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떨어져 있어라. 그런 거죠. 네. 사실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에는 네. 그 여성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뭐 경제 활동을 그 아내가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었는데 이 남성이 혼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한마디로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 뭐 이것 때문에 이 남편한테 이제 많은 권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가정 내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제 남편이 그냥 하는 거고 아내는 그냥 따라가는 거. 그리고 발언권이 상당히 좀 거의 없다. 뭐 이런 느낌이었죠.
예, 그리고 대부분 그 가족 형태가 근데 대가족이었던 과거에는 이 맏며느리가 책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큰형이 결혼을 하면은 이 큰형의 형수가 네. 예, 밑에 시동생들 다 책임지고 맞아. 키워야 했던 저거 뭐 이런 일도 많았고 네. 또 시부모 봉양도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 며느리들은 온갖 희생과 인내와 순종이 강요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이 당연하게 여겼던 게 사실이죠. 희생, 인내, 순종.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 시집살이는 고추 당초보다 맵다. 아,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옛날 며느리 정말 살림살이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옛날 이런 말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면 귀 막고 3년, 눈 감고 3년, 입 막고 3년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이 만만치는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요새는 이런 말들을 모아서 뭐라 그러냐. 갑 중에 갑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을 중에 슈퍼을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 개에서 개 같아요. 그만큼 옛날에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출가 외인 그 집 귀신 되고 뭐 이런 얘기 아직도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게 옛날에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약간 약자였습니다. 일명 3종 지도가 있었죠. 태어나서는 뭐 아버지 따라서 그다음에 남편 따라 그다음에 아들 따라 가는데 요즘 3종 지도는 서울시 지도, 전국 지도, 내비게이션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시절에 드라마를 보면 유독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참고 살아가는 며느리의 얘기를 다룬 드라마가 많았어요. 며느리죠. 많았죠. 네. 그 1960년대, 70년대 이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 대부분의 좀 드라마들이 이제 엄하고 모진 어머니, 엄하고 모진 시어머니 그리고 순종적인 며느리. 예, 이 둘의 갈등, 뭐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켰는데 1970년 3월에 첫 방송된 TBC 아씨, TBC에서 방영된 아씨, 그리고 1972년에 첫 방영된 KBS 여로, 예, 요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데 특히 이제 아씨와 여로는 좀 인기가 상당히 많았죠. 맞아요.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인기의 가장 큰 이유가 시어머니의 구박과 억압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을 또 묵묵히 헤쳐나가는 이 한국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전 연령대의 시청자들에게 그렇죠. 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맞아. 저희 뭐 아씨 여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뭐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옛날엔 시어머니에게 아들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 아들이 바로 뭐냐 나의 인생의 트로피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아들이 제일 중요하고 이 아들의 권력에 따라 나의 권력도 결정이 된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들에게 며느리는 어떤 존재였냐? 일명 지금으로 말하자면 헬퍼, 아들 도우미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옆에서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내 트로피인 내 아들의 뭐 물심양면으로 모든 평생을 바쳐서 그를 빛내게 해줘야 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이 두 집 살림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던 옛날 시절은 다들 끝났고요.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기회도 워낙에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본가를 가기만 하면 다시 아들이 되죠. 이걸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복귀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 밖에서는 내 남편 역할을 하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면 아들로 다시금 복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이젠 집대성되는 몇 가지 유형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유형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명 밉상 시어머니 그리고 밉상 며느리 베스트 3입니다. 자, 먼저 밉상 시어머니부터 보시죠. 3위입니다. 시누이 오는 건 보고 가야지. 친정길 막아서는 시어머니. 이게 뭐 우리가 명절 당일에 일 다 해놓고 이제 할 일 다 했다 싶어가지고 딱 마치고 친정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십니까? 시누이 금방 온다. 얼굴만 잠깐 보고 가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네네. 잠깐이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 시누이는 결국 그쪽 시가 갔다가 자기 친정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며느리도 이제 친정 가야죠. 맞아요. 이게 맞는 건데 참 이게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요 상황에서 이 남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좀 슬기롭게 그렇죠. 좀 중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뭐 너 신우이 오니까 잠깐만 좀 있다가 그럴 때 이따 가라. 그래 그럴까 그럼? 이러고 막 이러면은
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뭐 어차피 지금 가면 차 막히니까 뭐 조금 더 이따 가지 뭐 이러면은 네. 그거가 아내한테 계속 1년 내내 나와요 이게. 아내한테 네. 갈굼 계속 당하죠. 많이 당해 보셨죠? 저는 뭐 조금. 네. 자, 그래서 이제 밉상 시어머니 베스트 2위입니다. 너는 포동포동 살아올랐고 애비는 왜 이렇게 말랐냐?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말랐어? 며느리 탓이냐? 아들 걱정하는 시어머니. 저도 말랐다고. 있는데 너는 밥은 잘 챙겨주냐? 또는 아침밥은 먹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요즘에 그냥 곱게 듣고 넘기지 않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밉상 시어머니 베스트 1위는요. 음식 적게 하면 넌 왜 이렇게 손이 적냐? 그리고 많이 하면 씀씀이가 해프다.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이게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정말 헷갈리는데 맞아요. 생각해 보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참견하고 간섭하는 건데 어쨌든지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며느리들이 잘 모르니까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빼셔야 될 말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 너 때는 호강하는 거다. 나 때는 말이다. 옛날에 도끼 들고 우물 가가지고 야 얼음 깨고서는 물 퍼왔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시거든요. 그만큼 나는 잘 견뎌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참 세상은 많이 달라졌으니 그 맞아요. 얘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게 궁금해요. 밉상 며느리 베스트 3 뭐가 나올까요? 예인 씨 바짝 긴장하세요. 전 아니어야 할 텐데. 밉상 며느리 베스트 3. 3위는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음식 다 하고 나면 얌체같이 뒤늦게 나타나는 며느리.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이 오기 전에 음식 웬만하면 다 준비해놓고 차려놓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근데 말이라도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서면 좋잖아요. 그런 거 원하는 거잖아. 근데 명절 당일에 늦게 딱 나타나가지고 음식 먹고 음식 남은 거 다 싸가는 그런 며느리들이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밉상 며느리 2위는요.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요즘은요. 척하면서 말대꾸하는 며느리. 미워. 네, 이게 사실 과거와 달리 요즘에 이제 여성들의 학력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또 뭐 사회 진출도 많이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좀 뭐 임원 되신 분들도 막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시어머니 말에 이렇게 막 말대꾸하는 그거 난리 났었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표출하는데 좀 거침이 없다 보니까. 맞아. 예. 그래서 뭐 실제로 부당한 일 당하고 그러면 뭐 참질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랑 가치관 충돌이라든가, 뭐 이런 게 빚어지면서 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더 아는 게 많긴 하겠죠, 그래도. 그죠? 요새 많이 다르죠. 제일 많이 그래도 부딪히는 건 육아 가치관이죠. 맞아. 이를테면 뭐 이유식 하나 해서 먹인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냥 쌀을 불려가지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뭐 소고기랑 뭐 이런 착 넣어서 하면 며느리가 어떻게 해? 어머니 요즘 이걸 사서 먹습니다.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애들하고 사실 정말 정성껏 하셨는데 근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도 아주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만든 이런 이유식이 좋다고 생각하니 이런 부분 충돌이 좀 만만치 않죠.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대. 요즘 어머니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자꾸 싸우게 부딪히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대망의 밉상 며느리 1위는요?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이겁니다. 살갑게 어머니 이런 거 하나 없이 똥 해 있는 며느리. 그러니까 사실 요즘 시어머니들도 며느리 불편하다고 느끼고 또 진짜 눈치 보는 시어머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며느리가 뭐 하나 시킬 때마다 싫은 티 팍팍 내고 똥 이러고 있으면 쟤 왜 저렇게 너는 말이라도 좀 해라. 뭐. 네. 똥 이러면 진짜 어서 친정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시어머니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도 고부 갈등이 뭐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좀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아,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이 시댁에서 며느리들한테 뭐 이거저거 요구하면 아무래도 뭐 싸움이 많아지겠죠, 자식들이. 네. 그럼 어떻게 부모들이 이거 뭐 문제 생기고 혹시라도 애들이 이혼이라도 할까봐 싸움이라도 할까봐 아이에 함구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는 내가 과거에 뭐 시월드를 경험했다 이런 부모들일수록 오히려 며느리들에게 또 장인 장모가 됐을 때는 사위에게 더 부드럽게 하려고 더 잘하려고 애쓰는 부모들 정말 많고 이해심이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좁은 영역이 아니라 훨씬 더 넓어지고 아주 합리적인 부모님들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명절 증후군이 꼭 며느리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시어머니들도 명절 증후군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며느리에게 명절에 대한 고된 집안일까지 시켰다가 몹쓸 시어머니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눈치 보고요. 명절 직후에 이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부부들이 늘고 있으니까 행여나 며느리 비위 거슬리게 해서 우리 아들한테 화살이 꽂히는 거 아닐까?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인대요. 오죽하면 며느리가 상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뭐 끝났더니 이제 며느리 시집살이 하고 있어 이런 말씀까지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도 있대요. 착하고 배려해주고 나서지 않는 시어머니는 드세고 얌체 막 자신과 가족만 아는 그런 며느리 만나기 십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또 트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SNS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네. SNS 시집살이 네, 이런 게 이제 신조어가 생겼는데 네. SNS 시집살이란 이 며느리들이 SNS를 통해서 시어머니한테 좀 간섭을 받는 이런 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께서 뭐 시어머니가 SNS에다가 뭐 글을 남기고 막 이랬는데 너 왜 좋아요를 안 누르니? 막 이런 거. 네. 아, 그런 건가? 정말로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 며느리가 아이 사진을 자기 이제 SNS에다 올리고 막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왜 그 애 옷을 그렇게 입혔냐, 애가 애가 그렇게 뭐 그런 옷, 이런 거 예쁜 거 사줬는데, 예, 뭐 이런 거. 예, 이러면서 이제 랜선으로 협박을 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것도 있구나. 예, 그 SNS에는 대부분 다 댓글이나 이런 것도 다 존댓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반말로 뭐 쓰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말 딱 있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고부 갈등에 대한 얘기, 시댁과의 관계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엔 또 장서 갈등이 만만치가 않대요. 아까 나온 시월드에 이어서 이제는 처월드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네. 아이고 다들 왜 그러세요? 잘 살아봅시다. 서로 이해하면서. 사이좋게. 자, 사이좋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 연휴가 시작됐죠. 날씨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아침에 저 나올 때는 빗방울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다님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비는요, 점차 추워지면서 이후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도로 아직까지는 영상권입니다. 오늘 자세한 눈의 양 보시면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최대 25cm가 내리겠고 강원과 전북 동부, 제주 산간에는 최대 30cm가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곳곳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된 양으로 이런 빙판길에 많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체감기온은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체감 기온뿐만 아니라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7.5도였는데요. 오늘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3도, 광주 4도에 그치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낮아집니다. 낮부터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데다가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는 더 추워집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온화했다가 추워졌다가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특히 이런 설 연휴에는 이동이 잦다 보니 날씨가 관심사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동하실 때에는 빙판길 주의하시고요. 밖에 외출하실 때에는 따뜻한 옷 입으셔서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경제 세미나가 지난 24일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신속한 정책 집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행사는 트럼프 2기 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또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왔듯이 조선, 원자력, 바이오 헬스 등 새롭게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에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강구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책 전망에 대한 트럼프 1기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 발표와 관계자들의 토론, 또 트럼프 2.0 경제정책과 한국 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말하자면 준비 안 된 대통령이었죠. 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중국 정책입니다. 그래서 무역 관세를 통해서 양자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 각국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그리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보내고 계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안 일어나셨던 분들도 지금은 일어나셨겠죠? 네, 다 보고 계시죠? 네. 자, 날씨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뭐 서울에도 25cm가량의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수요일, 그렇죠? 그렇죠. 네, 설 당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설 명절 연휴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Save the next channel.